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놓고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토요일에 조사를 받겠다고는 했습니다. 다만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 모두가 공개 소환을 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요. 모두가 보는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소환 불응으로 간주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어제 기각되면서 다소 소강 상태가 될 걸로 봤는데 양측 간 기싸움과 법리 다툼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특검 내내 충돌 불가피해 보입니다. 먼저 이광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내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특검은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일방적 고지라며 반발하자 1시간 늦춘 10시 출석으로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출석 여부를 놓고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이 먼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1층 로비를 통해 공개 출석하라고 요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망신 주기 의도라며 공개 소환은 불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없다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이 수용하지 않아도 28일 고검 청사까진 가겠지만 차량 안에 머물며 비공개 출석을 현장에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서 당연히 비공개로 요청할 수가 있고, 반면 특검팀은 역대 어느 전직 대통령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한 적은 없다며 비공개 출석 요구는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8일 공개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검찰에 출석하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건 공개죽인 망신죽이다. 이런 비판 적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비공개 소환을 원칙으로 하는 법무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당시 비공개 출석의 수혜자가 되면서 조국 훈령이라고도 불렸었죠.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공개 출석을 요구하면서 다시 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특검이 왜 그러는지 이유는 대충 아실 겁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11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엔 출석하는 모습이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조국 훈령 덕분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만들어진 법무부 규정은 수사 내용 언론 공개 금지, 주요 피의자가 검찰에 출석할 때 포토라인을 만들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정진상 전 실장과 노웅래 전 의원 등이 모두 언론 노출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피의자 인권 보호란 측면이 강조된 겁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좀 이제 없애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죠. 규정을 따라서 원칙적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하는 게 맞죠. 하지만 내란 특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공개 출석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도 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3차례 불응했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이 수사의 본질보다 소환 방식에 더 신경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아무리 우리 군사시설을 촬영해도 외국인에게는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전해드렸었죠. 이 때문인지 법원이 지난해 부산 해군기지 등을 드론으로 촬영했던 중국인 유학생 2명에 대해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일반 이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한미일 연합훈련을 위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 루즈벨트 5.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항모에 올라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어떠한 적과 맞서 싸워도 끝까지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각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인근에서 드론으로 루즈벨트호와 해군기지를 촬영하다 순찰하던 군인에게 적발됐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해군기지 근처가 내려다 보이는 야산 주변을 옮겨다니며 드론으로 촬영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검거될 때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부산 해군기지 일대를 드론과 휴대전화 등으로 불법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기가가 넘는 용량의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가 발견됐는데 일부는 중국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주범에게는 외국인에게는 처음으로 일반 이적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는 건데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행 간첩죄의 한계를 보충하기 위해 일반 이적죄의 구속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오직 북한만 해당됩니다. 법원은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의 대규모 해양관광지구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10년 넘게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온 데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언급했던 곳이라 더 주목을 끌었는데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도 1년 반 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해안가를 따라 갖가지 모양의 건물이 줄줄이 들어섰고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둘러봤던 마리나 베이 샌즈와 비슷한 건물도 보입니다. 딸 주애의 손을 잡고 고급 요트에서 내린 김정은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선물한 리무진을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해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2014년 개발을 시작한 원산 갈마 관광지구가 수차례 공사 중단을 반복하다 러시아 도움으로 11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이름뿐이던 용사심리에 다양한 봉사시설과 문화생활 기지를 갖춘 트럼프 대통령도 올 초 취임 직후 직접 언급하며 관심을 보인 곳이지만 I think you'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I think he has tremendous condo capability. He's got a lot of shoreline. 열악한 교통사정에 대북 제재도 여전해 대규모 관광객 유치까진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관광비를 지급한다든지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오는 그런 운송 수단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제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준공식엔 1년 반 동안 자취를 감췄던 리설주가 명품 가방을 들고 등장했는데 대부분 의전 중심에서 벗어나 주변으로 물러선 모습이었습니다. 리설주가 나오게 되면 일단 김주애에 대한 시선이 분산됩니다. 김정은과 리설주의 어린 딸로 이미지가 만들어지거든요. 대신 김정은 옆자리를 꿰찬 김주애 역시 손목에 시계를 찾는데 정확한 모델은 확인되지 않지만 일각에선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김정은은 지지부진했던 수건 사업을 러시아 파병 덕에 해결한 셈입니다. 북한이 이르면 다음 달 추가 파병을 하기 위해 군인들을 선발 중이라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북러 밀착이 더 강화되는 모습인데 평양과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직통열차도 5년 만에 다시 개통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충영 기자입니다. 의전 차량 앞까지 마중 나온 김정은 위원장이 쇼이그 러시아 안보회의 서기를 활짝 웃으며 끌어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협조할 내용들을 확정하시고 관련 계획들을 수락하셨으며 협조 내용을 확정했다는 말의 의미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는데 국정원은 북한이 이르면 7, 8월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할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여름에 접어들며 러시아가 대공세를 감행할 것이란 첩보를 입수했는데 이때 추가 파병된 북한군이 동원될 가능성이 큽니다. 파병 합의한 이후에 1개월 정도 지나서 진행된 점 그리고 또 최근 북한 내에서 파병 군인 모집을 위한 선발 작업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7, 8월 달에 북한은 군인뿐 아니라 포탄 1000만여 발과 미사일, 장사정포 등 무기를 보냈고 이에 러시아는 방공미사일과 전파교란 장비를 지원하고 우주발사체 엔진과 드론 기술 자문까지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직통열차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개통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아마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지금 육로 수송하고 해상 수송 관련된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대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많은 관심이 조선업과 조선 분야 협력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추가 경정예산 통과를 촉구하는 자리였던 만큼 경제에 방점을 뒀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는데 야당은 포퓰리즘을 우려했습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4,800자 분량의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를 24번 언급했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성장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눈다는 의미의 공정 성장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확장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며 30조 5천억 원 규모 추경안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13조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5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촉진, 민생 안정과 세입 경정 예산 등 4가지로 나눠 추경안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민주당은 민생 회복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적극 협조의 뜻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포장만 거창한 이재명식 추경이라며 포퓰리즘이란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열린 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선 자신이 의리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의리이기 때문에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 직후 용산 대통령실 인근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골목 상권이 살아야 민생이 산다며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 대통령을 맞는 여야의 기류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로 맞이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방문 때와 비교하면 야당 의원들이 이 대통령과 악수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피켓 시위도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풍경은 황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맞이합니다.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연단에 오를 때까지 2분여 동안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 연설 동안 여당 의원들은 12번의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야당 쪽은 조용했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연설문 옆에 내로남불이란 메모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원고에 없던 농담도 했는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국민의힘에선 무시나 조롱으로 들렸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다만 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이 퇴장할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어서서 악수를 했고 일부 미소를 띠거나 이 대통령에게 뭔가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정연설 때 민주당 의원들은 취임 초엔 일어서서 맞이했지만 1년 뒤엔 눈을 피하거나 일부는 앉아서 팔만 뻗어 악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웃으면서 대학 선배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팔을 툭 치기도 했는데 권 의원은 김민석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2번 말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은근한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국회 본관 앞까지 나가 이 대통령을 맞이했고 박찬대 의원은 본회의장 앞에서 이 대통령과 가장 먼저 악수했습니다. 퇴장 때 두 사람을 함께 마주친 이 대통령은 동시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민주당은 추경 예산안과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도 진전이 없자 빈자리를 내정하고 단독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협치가 참 쉽지는 않은 듯합니다. 구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한 식당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이어진 상임위원장 재배분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은 거절했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를 점한 지난 21대 국회부터 다수당이 국회의장,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내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4선의 이춘석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3선의 한병도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하는 명단도 냈습니다. 민생 추경 예산이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가 되려면 내일 본회의를 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나흘 뒤인 30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는 부실한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경론을 벌이다 막판 파행했고 청문 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후보자와 민주당에 있음을 이 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은 후보자고 민주당입니다. 인청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고 하면 인준에 대한 흑을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장 선출안이나 총리 인준안 처리에 나서더라도 107석의 국민의힘이 막을 마땅한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명분은 정권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현 여권의 우호적인 집단의 입김이 커지는 거라는 반론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른바 진보 세력의 사실상 영구적인 방송 장악이라는 건데 조성호 기자가 어떻게 될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 3법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허심하게 토론하고 협의하면 합의 처리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현재 법안대로 처리될 경우 집권 여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며 야당은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최대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야당이 정략적 이유로 계속 반대할 경우 강행 처리를 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 안에 본회의를 열고 방송 3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입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7월 초까지. 과방위는 내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방송 3법 논의에 들어갈 계획인데 소위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권 내 신중론도 적지 않아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권은 정권이 이사회 구성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야권에선 노조와 시민단체 입김을 강화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2차례 추진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이 대통령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우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모두 진보 성향 판사연구회 출신으로 헌법재판소의 이념 성향이 진보 우위로 기울게 됩니다. 국세청장에는 처음으로 현역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인사 소식 최지원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된 김상환 전 대법관은 법원 행정처장과 헌재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입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의 유죄, 이재명 경기지사 때 공직선거법 사건에 무죄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이 속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오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진보 성향 판사로 평가됩니다. 보편적 인권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죠. 다양하게 공부하는 몸이라고 제가 지켜보고 했으니 믿어달라. 두 후보자가 모두 임명되면 구인체제 헌재는 진보 4명, 보수 2명, 중도 3명으로 진보 우위로 바뀌게 됩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대북 송금 사건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이승엽 변호사는 재판관 지명을 고사했습니다.
차관급이면서도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세청장 후보엔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비례대표인 임광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국방, 복지, 노동, 환경부 차관과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등 5명도 임명됐는데 모두 내부 인사가 승진 기용됐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막판 파행하면서 이재명 정부 첫 고위 공직자부터 여야 합의로 임명이 이루어지긴 어려워졌습니다. 검증이 끝났다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무용론까지 나오는 국회 검증 기능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뉴스더에서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민주당 기류 보면 이번 역시 야당이 반대해도 처리하는 거죠? 네, 그런 기류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은 35명이나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3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30명입니다.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럴 거면 뭐하러 청문회를 하냐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네, 야당 할 때는 송곳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여당 되면 과도한 신상 털기 하지 마라. 입장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이 되려면 후보자의 해명을 검증할 수 있는 증인과 참고인 또 자료가 핵심이죠. 하지만 핵심 증인 채택은 여당이 맡고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알맹이 없는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보건복지위원장 시절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후보자가 지금까지 자료 제출과 그다음에 오늘 답변에 있어서의 불만족이 조금 더 일찍 이것을 제출해 주셨다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증여세 납부 내역, 대출 상환 자료 등을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와 민주당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3년 전엔 한덕수 전 총리 후보자에게 민주당이 50년간 봉급 내역 등 1000여 건의 자료를 요구했고 한 전 총리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마찬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네, 여야부도 내로남불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자, 그럼 인사청문회 실효성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엔 백악관이 가진 인사 검증 자료를 의회가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야당 시절엔 한결같이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강화하자거나 후보자의 허위 진술 시 처벌하자는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당이 되면 정책 검증에만 집중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태도가 바뀌는 건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제도 자체보다도 입장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이 정치권의 풍토가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정권 초반이긴 합니다만 국민 여론이나 야당 무시하고 임명을 밀어붙일 경우에 좀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민주당 그런 생각 없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던 조국 전 법무장관 사례가 대표적이죠. 오늘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시정 연설 전 환담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 이 대통령은 별다른 말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옆에 있던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약 50%를 넘는 것을 생각해달라고 했다는데요. 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기류를 드러낸 대목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네, 보통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현실 정치에서 이게 참 쉽지는 않아 보이는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최서원 씨가 스위스의 은닉 재산을 갖고 있을 거라고 주장한 안민석 전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안 전 의원이 제보 내용을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악의적인 공격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민석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국면에서 여러 차례 최서원 씨 은닉 재산에 관해 폭로했습니다.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났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측과 최순실이 만난 사실도 들은 바 없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선 2015년 최 씨와 방산업체 회장이 만났다며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있는 자금이 최 씨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안전위원이 라디오에서 한 발언들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2021년 안전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발언에 제보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제보 내용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악의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공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이 2조 원이라거나 자금 세탁용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있다는 발언에 대해선 국회의원 지위에서 한 정치적 주장이란 이유 등으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1심에서 서교육감에게 유리하게 증언했던 증인이 2심에서는 증언을 번복한 게 유죄 확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취임 일성으로 대전환을 약속했습니다.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전북교육 확 바꾸겠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 서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TV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시절 이모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교육감은 당시 SNS에도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선 폭행 여부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항소심에선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서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SNS 게시물은 허위 사실로 인정했지만 TV토론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를 부인한 수준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말다툼 끝에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달아나는 과정에서 행인 2명을 들이받았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화성의 어두운 주택가로 택시 한 대가 들어섭니다. 길을 잘못 찾은 듯 후진하다가 화단에 나무를 쓰러뜨립니다. 20대 남성이 빼앗은 택시를 몰고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앞서 남성은 서울 강남에서 택시를 타고 인근까지 왔다가 60대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2번 그랬어요. 그게 찔릴 때였나 봐. 소리 지를 때가. 이후 남성은 택시를 훔쳐 몰고 달아나다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밖에 나와 있던 주민 2명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사고 현장 옆에 사시는 분을 충격하고 다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신고하고 계신 그분을 충격해서 그분도 기절을 하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새벽 4시 40분쯤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남태령 인근에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범행 약 1시간 만인데 손에 큰 상처가 있던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처음 진술은 자해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게 그랬는지 범행 과정에서 다친 건지 그 관계는 아직 확인해 드릴 수가 없어요. 검거 당시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퇴원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유명 트로트 가수의 집으로 착각해 일반인의 집을 집요하게 찾아갔던 전직 여경 사건,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죠. 이 전직 여경은 경찰직을 잃은 뒤에도 심한 스토킹을 이어갔고 경찰에 또다시 체포됐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검은 마스크를 쓴 여성이 오피스텔 복도에서 서성이더니 한 가정집 현관을 마구 두드리고 초인종도 누릅니다. 10여 분 후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 물러났던 이 여성. 잠시 후 다시 나타나 현관문에 귀를 대고 집안 소리도 엿듣습니다.
여성은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 돌아갔다가 4시간 만에 다시 피해자 집 앞에 또 나타났습니다. 이 여성, 지난해 7월부터 유명 트로트 가수가 사는 집이라며 허위 신고와 불법 침입을 시도했다가 지난 2월 경찰직을 상실한 전직 여경 A씨입니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지난 3월 해제되자 다시 찾아온 겁니다. 똑똑똑 쓰시다가 나중에 康康康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저한테는 되게 공포스럽고. 경찰은 지난 23일 접근 금지를 다시 신청했는데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이 여성이 또 찾아오자 체포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위협, 구속 여건에 너튼해서 잠정 조치를 수렴하든 구속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든 해야 하는데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와 함께 전직 여경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웃집까지 피해를 입었지만 사고가 난 가구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은 사고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나뭇가지 위에서 무언가 떨어지더니 조차된 차량까지 파편이 날아옵니다.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 4층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폭발한 건 어제 저녁 7시 10분쯤입니다. 폭발 충격으로 파편은 반경 20여 미터까지 날아갔습니다. 폭발한 실외기는 날아가 온데간데 없고 깨진 유리창과 가지 도구들로 베란다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 충격에 옆집 실외기까지 떨어져 나갔습니다. 내리자마자 뻥 소리가 나가지고 소리가 약간 폭죽 소리처럼 되게 컸어요. 경찰 조사 결과 폭발이 난 세대에는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청소용 질소가 주입된 상태에서 에어컨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집에 있던 외국인 7명은 사고 직후 자취를 감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건설 일용직으로 일해왔습니다. 여기 온 지 10일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팀장 상대로 일단 책임을 물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하고 도주한 외국인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중고 명품 매장에서 고가의 명품 시계 1억 5천만 원어치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고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상가 안으로 검은 헬멧을 쓴 사람이 들어섭니다. 잠시 후 2층 복도에 나타나더니 갑자기 매장 유리벽에 돌을 집어던집니다. 곧바로 망치를 꺼내 들고 여러 차례 벽을 향해 내리칩니다. 유리가 좀처럼 깨지지 않자 온몸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매장 안으로 침입합니다. 진열대 위에 있는 초록 박스 5개를 집어들고는 곧바로 비상계단을 통해 사라집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중고명품 매장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진 매장은 이렇게 비닐을 사용해 임시로 막아놨습니다. 필름이 되어 때부터 유리가 깨지지 않고 이제 유리가 이제 뜯어지면 아침에 먹자 불러서 일단은 유리 처리하고. 훔쳐간 건 롤렉스 중고시계 5개로 시가 1억 5천만 원어치입니다. 용의자는 전날 건물 뒤편에 준비해둔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고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야간에 건종을 일부러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기 때문에 특수절대예요. 지난해 12월에도 서울 송파구의 중고 명품 매장에서 롤렉스 시계를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일주일 만에 긴급 체포되는 등 동종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남성 전용 수면방이 알고 보니 무허가로 운영되는 변종 클럽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집단 투약도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신정원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에 있는 한 건물로 경찰 수사관들이 줄줄이 들어갑니다. 번쩍거리는 복도 옆으로 사물함이 늘어서 있고 열어보니 여기저기서 주사기가 발견됩니다. 경찰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의 남성 전용 수면방에서 마약 집단 투약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판매책과 상습 투약자 등 15명을 검거하고 마약 유통에 관여한 사람들이 더 있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23번에 걸쳐 홍콩을 오가며 몰래 속옷 등에 마약을 숨겨 들여왔습니다. 주로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서 마약을 팔았고 구매자들은 이곳에서 집단 투약했습니다. 불법 클럽 형태로 운영되는 장소에 대한 마약 밀반입, 판매, 투약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경찰은 일당의 주거지 등에서 3만 명 정도가 투약 가능한 시가 2억 원 상당의 필로폰과 신종 마약인 러쉬 등을 압수했습니다. 또 1억 6천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오늘은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약 중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강한 중독성 때문에 혼자서 끊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함께 단약 의지를 다지기 위해 중독자들끼리 자발적으로 꾸린 모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임희원 기자가 그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남녀 10여 명이 탁자에 둘러앉아 스스로를 약물 중독자라고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약물 중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중독자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중독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스스로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익명으로 정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끊는다고 말하기보다 참는다고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담배가 0이면 마약은 1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처음 마약을 끊은 사람은 이런 흰색 열쇠고리를 받는데요. 2년 동안 완전히 끊은 사람은 회복을 상징하는 검은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배는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의 삶이 훨씬 약물을 했을 때보다 행복하고. 2014년 10,000명 미만이던 마약 사범은 2023년엔 2만 명을 넘었습니다. 남의 자녀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약물을 하지 않도록 돕는 일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앞장서야 되죠. 작은 모임들이 마약에서 벗어나게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미군의 이란 핵시설 파괴가 제한적이라는 논란이 확산되자 조금 전 미국의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란도 처음으로 핵시설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인정했는데 포르도 핵시설이 파괴된 새로운 위성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핵시설 터널 진입로에 분화구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고 입구 주변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습니다. 미군의 공습 다음 날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으로 파괴된 이란 핵시설의 모습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핵시설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처음 인정했지만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휴전 합의 이후 첫 공개 발언을 통해 미국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رئیس جمهور آمریکا در شرح اونچه که واقع شده بود بزرگ نمایی غیر متعارفی کرد به مقصودی که داشتن نتوانستن برسن.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초토화됐다며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낸 원자폭탄 투하에 비유했습니다. I don't want to use an example of Hiroshima. I don't want to use an example of Nagasaki. But that was essentially the same thing. That ended that war. 트럼프는 다음 주 이란과의 대화를 예고하며 핵시설이 제거된 만큼 이란과의 핵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시설은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미 국방정보국의 초기 분석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New York Times and CNN make up a phony story to get some hits. And they're both disgusting, really horrible groups of people.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란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논란에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위세가 등등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10년 안에 국방비를 2배 이상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트럼프가 요구한 대로인데요. 다만 실제 이행할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 임기는 4년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32개 회원국 국방비를 대폭 늘리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Allies have agreed to invest 5% of GDP in defense. This is a significant commitment in response to significant threats to our security.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연 GDP의 5% 중 최소 3.5%는 직접 군사비에, 최대 1.5%는 간접적 안보비로 투입해 현행 목표 2%를 2배 이상 늘리기로 약속한 겁니다. 나토는 75년 역사상 최단기간 공동성명을 내며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President Trump, dear Donald, you made this change possible. 트럼프도 자화자찬했습니다. Without the United States, they couldn't really have NATO. It wouldn't work. It wouldn't work. It will in the future because now they're paying much more money.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나토 합의안대로 이행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현재 나토에서 10년 넘게 국방비가 목표 미달인 8개국도 올해 말 겨우 2%를 달성할 전망인데다 앞서 5% 증액에 반대한 스페인, 국방비 증액 관련 성명을 낸 슬로바키아에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유럽 경제엔 부담이라 걸림돌이 될 거란 관측입니다. TV조선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들이 진 빚을 덜어주는 이른바 배드뱅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받으면 오히려 신용 불량자로 낙인 찍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안의 핵심은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진 자영업자의 채무를 전액 없애주거나 원금의 80%까지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빚의 굴레에서 정말 추심의 압박, 그다음에 경제 활동을 못 하시는 그런 상환 능력이 상실되신 분, 그분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좀 이렇게 빚을 없애주겠다. 그런데 현행법상 일부 빚만 탕감받는 경우에는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출 연체 정보는 7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채무 조정을 받으면 그 이력이 신용정보원에 남아 다시 연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환 능력이 없어 빚을 모두 탕감받은 자영업자는 아무 정보도 남지 않아 역차별 소지도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조정하는 동시에 신용등급을 원형태로 회복해주고 금융시장에서 소비자로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죠. 도박업 등 사행성 업종도 채무 조정 대상이 된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채무자의 직업을 일일이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동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업종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자영업자들은 박탈감을 표출합니다. 가게 2개 운영하면서 거의 쉬는 날 없이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갚은 사람들은 바보가 되고 뭐하러 열심히 일했나 싶기도 하고. 금융당국은 3분기까지 문제를 최소화할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국내 최대 테크 컨퍼런스 메타콘 2025가 개막했습니다. 요즘 가장 화두인 AI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혜를 나눴습니다. 특히 알파고와 대결했던 이세돌 구단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AI를 상대로 유일하게 승리한 인간 이세돌 구단은 9년 전 알파고를 이겼던 순간을 회고했습니다. 알파고의 버그를 일으키겠다는 일념 하에 정말 인간과 대고 갈 땐 절대 두지 않을 수두를 둡니다. 문제는 그게 맞느냐예요. 알파고와의 대결이 은퇴에 영향을 미쳤지만 AI는 아직 완벽하지 않은 만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한 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만이 인간이기 때문에 질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야들에 좀 집중하시면 이 AI 시대에 좀 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국내 인공지능 연구 1세대인 김진영 카이스트 명예교수도 기조연설에서 AI를 지능의 증폭기라고 규정하면서도 안전성과 의사결정, 공정성에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올바른 활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결정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인간이 들어가는 거는 그건 비극의 극치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거를 잘 생각을 해서 국내 기업들은 산업 현장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검사 자동화에, 경제연구 분야에서는 산업 전망과 주가 예측에, 소셜미디어에서는 맞춤 광고로 활용합니다. 이제는 생성형 AI가 단순히 어떤 글을 잘 쓰거나 말을 잘하거나 검색하는 영역을 넘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확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메타콘에서는 강연자의 음성을 대형 화면에 실시간으로 문자로 옮기면서 동시 번역까지 하는 AI가 활용됐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메타콘 2025. 내일은 AI가 바꿔놓은 업무와 일상을 주제로 국내외 연사들의 강연이 이어집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You envy my glory. You can share it if you're loyal to me. Sire, I wish only to serve you. As you say that, so one can't see whether your eyes support your words. Man was given speech to disguise his thoughts, and words to disguise his eyes. Don't trust anything, or anyone. 탈레랑은 프랑스 혁명기와 나폴레옹 집권기, 왕정 복고기를 풍미한 걸출한 외교관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저 유명한 메테르니가 있었다면 프랑스에는 탈레랑이 있었죠. 그는 나폴레옹 전쟁 패배 후 위기의 프랑스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성격이 다른 혁명 정권과 황제, 왕들을 섬기며 일생을 배신과 변절로 일관한 걸로도 유명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국정 철학이 완전히 다른데 직전 정부 인사를 다시 기용한 것부터가 이례적입니다.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송 장관의 경우는 했던 말을 거두기가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바꾸려던 양곡관리법 등을 농망사법, 농촌을 망치는 법이라고 거부권을 건의했었죠. 우리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고 정말 이 재해대책법 두 가지는 정말 재해 수준의 법률이란 말이에요. 장관으로 유임되자 했던 말 들어봅니다. 철학을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당연히 국정 철학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 농방법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절실함의 표현이 좀 거친 표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그 사과 말씀을 드린다. 여야의 비판을 떠나 송 장관의 속내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전 정부 때 그렇게 목소리 높여 비판했던 농망법이 지금은 희망법이 될 수 있는 건지, 공무원은 영혼이 없어야 한다는 말을 신봉하는지, 본인도 그 말에 해당하는 늘공인지, 야당에서는 소신껏 일해왔던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모욕이라는데 인정하는지. 장관쯤 되면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상식입니다. 민주당의 논리를 반박하라고 지시해놓고는 이제 와서 찬성의 근거를 만들라고 과연 입이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의 마음가짐으로는 하기 힘든 일입니다. 공자는 사람이 믿음을 주지 못하면 그것이 옳은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일국의 재상이 위정자 뜻대로 오락가락 한다면 국정의 중심 잡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언제 또 변할지 모르니까요. 6월 26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처세의 달인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비가 주춤하겠지만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않겠고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더 덥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남 해안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 광주가 21도로 출발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7도, 전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새벽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6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